늦은 밤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에는 유화 물감 냄새와 캔버스 천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한유라는 낡은 이젤 앞에 서서 마지막 붓질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단순하고 평온했다. 낮에는 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고아로 자란 그녀에게 세상은 때로 차가웠지만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색을 가진 듯 행복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언제나 절망보다는 희망이 어둠보다는 빛이 담겨 있었다. 지금 그리고 있는 풍경화 역시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푸른 초원이었다. 그녀는 이 그림을 완성해 작은 공모전에 출품할 계획이었다. 상금을 타면 밀린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는 새로운 물감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박한 꿈이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그 평화는 아주 사소한 소음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처음에는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였다. 유라는 붓을 쥔 채로 고개를 돌렸다.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문을 강제로 열려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고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소박한 행복이 담겨 있던 옥탑방은 순식간에 낯선 침입자들의 냉기로 가득 찼다. 이젤이 거칠게 밀쳐지며 바닥에 쓰러졌고 아직 마르지 않은 푸른 초원의 그림 위로 더러운 구둣발이 지나갔다.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유라는 저항하려 했지만 성인 남자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위협보다 더 무서웠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길가에 세워진 검은 세단으로 끌려갔다. 차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값비싼 가죽 냄새와 차가운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녀가 타는 것을 거부하자 남자들은 그녀를 거의 집어던지듯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가 살던 익숙한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드럽게 출발하여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유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감각이 없었다.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누구일까? 왜 나를 혹시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부모님의 빚이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그 어떤 원한을 살 만큼 대단하지도 누군가의 이목을 끌 만큼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미술학도일 뿐이었다. 차는 점점 익숙한 도심을 벗어나 화려하지만 왈적이 드문 부촌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라의 심장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철문 앞이었다. 철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차는 길고 곧게 뻗은 정원을 지나 웅장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고전적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저택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라는 차에서 끌려 내려져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낡은 운동화 소리를 차갑게 반사했고 높고 화려한 천장은 그녀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저택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온갖 값비싼 예술품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전시를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거대한 이중문 앞에 멈춰 섰다. 문을 지키고 있던 남자들이 말없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 덕분에 실내의 윤곽을 알아볼 수는 있었다. 방의 중앙 도시에 불빛을 등지고 거대한 가죽 안락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잠겨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유라는 숨을 삼키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남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유라의 심장박동 소리와 겹쳐지는 듯했다. 마침내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상진의 딸이 맞나. 그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매력적인 중저음이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이름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오자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남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가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오자 그의 모습이 희미한 불빛 아래 온전히 드러났다. 그는 마치 어둠을 조각하여 빚어낸 것처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검은 슈트는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권태준 대한민국 암흑가를 지배하는 조직 흑룡의 수장이었다. 그는 유라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차가운 눈이 경멸과 증오를 담아 그녀를 샅샅이 훑었다. 내 아비는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게 만들었지.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다. 유라의 눈동자가 충격과 혼란으로 흔들렸다. 거짓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권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믿음이라. 가소롭군. 그는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권태준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너무나도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내 아비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그의 선언에 유라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절망을 안겨주었다. 네오를 죽이진 않아. 죽음은 너무 쉬운 잡이지. 권태준은 다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눈은 먹이를 앞에 둔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너는 여기서 살게 될 거다. 내 소유물로. 네 아비가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평생 내 모습을 보며 되새길 수 있도록. 너는 이 저택이라는 새 장에 갇힌 새가 되어 나만을 위해 존재하게 될 거야.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세상 어디에도 네가 숨을 곳은 없으니.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유라는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소박했던 세상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던 푸른 초원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이 남자 권태준이라는 차가운 어둠만이 남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을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권태주는 그 불꽃을 보았다. 그리고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햇살이 두꺼운 벨벳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고 몸에 닿는 시트의 감촉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방은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고풍스럽고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유라에게 어떠한 위안도 주지 못했다. 잠들기 전에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납치 협박, 그리고 자신을 소유물이라 칭하던 그 남자 권태준. 이곳은 감옥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감옥.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마음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 물감 냄새, 미완성된 그림. 그 모든 것이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방 한쪽에 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중년의 여인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무표정한 얼굴을 한 그녀는 이 저택의 가정부인 듯했다. 그녀는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여사입니다. 앞으로 아가씨의 시중을 들게 될 겁니다. 도련님께서 아가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옷장 쪽으로 손짓했다. 거대한 옷장은 온갖 명품 옷과 구두 가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최고급 백화점의 쇼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방으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저택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니셔도 되지만 정문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 여사의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집의 규칙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첫 번째 반항은 침묵과 거부로 시작되었다. 오 여사가 준비해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유라는 납치당할 때 입고 있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고집했다. 오 여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옷을 갈아입힐 수는 없었다. 곧이어 아침 식사가 들어왔다. 최고급 식기에 담긴 음식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지만 유라는 수저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이 음식을 삼키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권태준의 소유물로서 사육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저항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당신이 내 몸은 가둘 수 있어도 내 영혼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아침 식사는 점심으로, 점심은 저녁으로 바뀌었지만 음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다시 나가곤 했다. 권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유라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울고 애원하고 절망하며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그리는 복수의 그림이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유라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창가에 멍하니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거나 침대에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저항은 권태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저 연약해 보이는 계집애가 감히 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다. 분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직접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을 마주하고 싶었다. 권태준이 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유라는 창가에 서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잡아 돌려 세웠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위협적인 기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했다. 권태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 몸뚱이 하나까지도. 내가 먹으라면 먹고 입으라면 입어야 하는 거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었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과 공포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유라의 대답은 그의 기대를 또다시 무너뜨렸다. 당신은 내 몸은 가둘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마음까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권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복종하는 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뿐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갇혀있는 이 여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기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분노인지 흥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거칠게 잡았던 팔을 놓았다. 좋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지. 그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텅 빈 듯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준이 나간 후에도 유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굶주림으로 몸은 떨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정해진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녀는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었다. 복도를 지나고 수많은 방들을 지나 그녀는 저택 뒤편에 있는 거대한 유리 온실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이고 관리가 되지 않아 황량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다. 온실 안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 같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위안을 느꼈다. 적어도 이곳의 식물들은 권태준의 소유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온실 구석 깨진 화분과 마른 흙더미 사이에서 유라는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보라색 꽃이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장미보다도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유라는 그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꽃 주변에 잡초를 뽑아주었다. 그리고는 작은 조리개를 찾아 물을 길어와 꽃에 뿌려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한 능동적인 행동이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행위는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 시각 권태주는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온실 안의 유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거나 방 안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엉망인 온실 속에서 작은 들꽃 하나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진심 어린 표정은 그가 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의 세상은 빼앗고 부수고 지배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가던 작은 생명을 살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권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차갑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것은 혼란이었고 당혹감이었으며 어쩌면 그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감탄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금빛 새장 속의 새는 노래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과 몸짓이 새장 주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에는 기묘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유라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섭취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먼지 쌓인 온실에서 보냈다. 그녀에게 그곳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척박한 틈에서 피어난 작은 들꽃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꽃에 물을 주고 주변을 정리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그 행위는 무력한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한편 권태주는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처음의 분노와 짜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녀가 왜 무너지지 않는지, 그 연약한 육체 어디에서 그런 강인함이 나오는지 궁금했다. 그들의 관계는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았다. 한쪽은 굴복시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결코 자신을 잃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다. 저택의 공기는 그들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인해 언제나 서늘했다. 사건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밤에 터졌다. 권태주는 서재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복수의 도구로 데려온 여자가 이제는 그의 일상을 뒤흔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공허한 눈빛, 꺾이지 않는 고집, 그리고 들꽃을 돌볼 때만 잠시 드러나는 희미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신경을 긁고 동시에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그가 생각에 잠겨있던 바로 그 순간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위스키 잔이 격렬하게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거의 동시에 날카로운 총성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었다. 권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가 깨어났다. 이것은 명백한 기습이었다. 감히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인 어리석은 자들의 도발이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뛰쳐나와 각자의 위치로 향했다. 총알이 벽과 기둥에 박히는 소리, 고함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혼돈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권태주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익숙하게 장전했다. 이런 상황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끓는 듯한 흥분마저 느껴졌다. 그는 인터폰을 통해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무리의 중심을 잡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그는 서재를 나와 복도를 따라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앙홀로 향했다. 그의 걸음에는 지배자의 여유와 포식자의 살기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 시각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총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총격전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곳이 어떤 세상인지, 권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문 밖의 총성이 조금 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안심하는 순간 그녀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유라는 비명을 삼키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적이 아니라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권태준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방안을 훑어보고는 침대 밑에 숨어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일어나, 여긴 위험해. 권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화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유라는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에게 이끌려 방 밖으로 나섰다. 복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쓰러진 사람들 벽에 난 총알 자국, 매캐한 연기. 유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권태준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중앙홀 쪽으로 이동했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유라는 자신을 납치하고 감금한 이 남자의 등 뒤에서 역설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졌다. 중앙홀에 다다랐을 때 교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듯 했다. 권태준의 부하들이 침입자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권태준은 잠시 상황을 살피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격렬한 총격의 여파로 홀 중앙에 매달려 있던 거대하고 화려한 샹들리에를 지탱하던 부분이 파손된 것이다. 육중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금속이 끊어지는 비명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확히 외부의 적들에게 집중하느라 위를 경계하지 못하고 있던 권태준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비명, 권태준의 무방비한 등, 유라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권태준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몸을 밀쳤다. 위험해. 그녀의 외침과 함께 권태준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샹들리에가 그가 서 있던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권태준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놀라 자신을 밀친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를 밀어낸 반동으로 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 어깨 부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날카로운 크리스털 파편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깊숙이 박힌 것이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주변의 총성은 이미 멎어 있었다. 하지만 권태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유라의 모습에 멈춰버렸다.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히던 복수심, 분노, 호기심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날카로운 공포가 심장을 꿰뚫었다. 이 여자가 다쳤다. 나 때문에. 나를 구하기 위해. 그는 부하들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잊은 채 유라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정신 차려봐. 이봐.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처를 살폈다.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붉은 피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깨웠다. 권태준은 망설이지 않고 코트를 벗어 그녀의 상처를 감쌌다. 그리고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볍고 여린 몸이었다. 그의 품에 안긴 유라는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뜬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태준은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대상도 새장 속의 새도 아니었다. 지켜야만 하는 존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어서는 안 되는 단 한 사람.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그녀를 안아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하들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살아남은 놈들은 전부 잡아들여. 그리고 당장 의사를 불러. 그는 명령을 내린 후 부서진 파편과 쓰러진 시체들을 지나 오직 그녀만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심장 속에서 이제 막 시작된 가장 부드럽고 아픈 상처를 품에 안은 채였다. 권태준의 개인 침실은 저택의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삼엄하고 개인적인 장소였다. 그곳은 오직 그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성역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 성역의 거대한 침대 위에는 한유라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저택의 주치의가 긴장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권태준은 방 안을 가만히 서성였다.
마치 우리 안에 갇힌 맹수처럼 그의 몸에서는 참을성 없는 초조함과 억누른 분노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주치의는 그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았다. 치료가 끝나자 권태주는 턱짓 한 번으로 주치의를 물러나게 했다. 방 안에는 다시 그와 유라 단둘만이 남았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잠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핏기 없는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유라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어깨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에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그녀가 지내던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어두운 톤의 방.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 권태준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잠든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다치게 한 세상의 장본인이면서 동시에 밤새 자신을 간호한 사람.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얕은 잠에 빠져 있던 권태준이 즉시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잠에서 막 깬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날카로웠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더니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먹어. 그는 명령하듯 말하며 그릇을 그녀 앞에 협탁에 내려놓았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행동에 담긴 의미는 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의 변화는 유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신을 증오하고 복수의 도구로 삼겠다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이러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권태주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다. 그리고는 그녀의 입가로 가져갔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도 낯설고 부자연스러웠다. 권태준의 미간에 짜증 섞인 주름이 잡혔다. 상처가 회복되려면 먹어야 한다. 내 소유물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으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소유욕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그 말에는 이전과 같은 냉기가 실려 있지 않았다. 유라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그가 떠주는 죽을 받아먹었다. 며칠 후 유라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무렵 권태주는 그녀에게 새로운 방을 내주었다. 이전의 방보다 훨씬 밝고 커다란 창문으로 정원이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방이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낡은 이젤과 캔버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전문가용 물감과 붓이 놓여 있었다. 유라는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멈춰 섰다.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그러나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던 그림 도구들이었다. 권태준이 그녀의 옥탑방에서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지만 그의 등 뒤로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집에 끌려온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절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전히 짓밟혔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을 되찾은 듯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붓을 집어들었다. 권태준의 신복이자 오른팔인 이민주는 이 모든 변화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권태준을 잘 알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조직을 이끌어온 카리스마 넘치는 보스. 그랬던 그가 한 여자 때문에 변하고 있었다. 조직의 일보다 그녀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서재의 CCTV는 이제 온실이 아닌 그녀의 방문 앞을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권태준의 서재를 찾아갔다. 보스. 그의 부름에 권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 아가씨는 위험합니다. 보스의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균열이라도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하의 조언이 아니라 주군을 향한 충신의 간언이었다. 민준의 직설적인 말에 권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마라,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다. 그 여자의 가치를 정하는 건 나다. 그녀는 내 소유물일 뿐이야. 그는 애써 부정했지만 민준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에 박힌 파편이었고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서재를 물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말해야만 했다. 보스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권태준은 홀로 남은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정말로 약점을 만들어버린 것일까? 한편 기습 공격에 실패한 박진환 회장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분노에 차 있었다. 값비싼 도자기가 그의 손에 의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작전이 실패했다고. 그는 살아 돌아온 부하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부하는 두려움에 떨며 그날 밤의 상황을 보고했다. 권태준이 교전 중에 갑자기 한 여자를 감싸고 돌았으며 그녀가 다치자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권태준. 그 얼음 같은 놈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그것도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여자가. 재미있군.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권태준의 심장에 칼을 꽂을 방법을 찾은 것 같구나. 당장 그 계집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과거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가져와. 박 회장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늙은 여우와 같았다. 그날 밤 유라는 새로운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는 붓에 하얀 물감을 묻혀 캔버스를 칠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무엇을 그릴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붓을 쥔 손끝에서부터 희미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방문 밖 어둠 속에서 권태준은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에 집중하는 그녀의 옆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모습보다도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민준의 경고를 떠올렸다. 그녀는 약점이다. 치명적인 약점. 하지만 그는 차마 그 약점을 자신의 손으로 도려낼 수가 없었다. 오히려 더 깊숙이 품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에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저택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유라는 상처가 아물면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고 그녀의 유일한 위안인 그림에 다시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과거처럼 밝고 희망찬 풍경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어둠과 빛이 격렬하게 뒤섞인 추상적인 이미지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듯 단 인물의 고뇌 같은 복잡한 내면 세계가 표현되었다. 권태준은 그녀에게 더 이상 방에만 머물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저택과 온실 안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는 종종 멀리서 그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이전의 적대적인 긴장감 대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또 다른 폭풍을 기다리는 듯한 불안한 고요함이었다. 박진환 회장의 책상 위에 한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 파일이 놓였다. 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한율아 미술학도 고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 박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권태준이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단지 여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그의 증오, 그의 복수심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였다. 박 회장은 권태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완벽한 칼자루를 손에 쥔 것이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만족스럽게 말했다. 사냥 준비를 해라. 이번에는 여우새끼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줄 테니. 그의 눈은 승리를 예감한 노예한 사냥꾼의 그것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회장의 계획은 치밀하고 교활했다. 그는 단순히 유라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녀를 미끼로 사용하여 권태준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권태준의 저택 보안 시스템과 경호원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저택 뒤편에 낡은 온실. 그곳은 한유라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개인적인 공간이었기에 다른 곳에 비해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권태준이 그녀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해 주려는 어설픈 배려가 이제 그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이 될 터였다. 박 회장은 저택 정문에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끈 다음 최정예 요원들을 온실 뒤편으로 침투시켜 조용히 목표물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거미줄에 걸려들 어리석은 나방을 기다릴 뿐이었다. 작전은 한적한 오후에 시작되었다. 유라는 여느 때처럼 온실에서 자신이 아끼는 들꽃을 돌보고 있었다. 며칠 사이 작은 들꽃 옆으로 새로운 연두색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의 경이로움에 유라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 저택 정문 쪽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유라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다. 또다시 그날 밤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소음이 저택 앞쪽에서만 들려왔다. 온실은 비교적 조용했다. 그녀가 불안한 눈으로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온실의 유리벽이 소리 없이 깨지며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달콤하고 역한 냄새가 나는 천이 입과 코를 막았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자들의 구둣발에 무참히 짓밟히는 작은 들꽃의 모습이었다. 정문에서의 소란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 권태준은 그것이 박 회장 측의 어설픈 도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떠나질 않았다. 그는 곧장 유라를 찾아 나섰다. 그녀가 있을 곳은 뻔했다. 온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온실로 향했다. 온실 문은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흙바닥에 나뒹구는 유라의 작은 원예용 모종삽과 처참하게 짓밟힌 보라색 들꽃이었다. 그녀가 없었다. 권태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그는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낯선 검은색 장갑 한 짝만이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 권태준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의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통제력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심장을 통째로 뽑아낸 듯한 극심한 고통과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가 세운 제국, 그가 가진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의 절규를 듣고 달려온 이민준과 부하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알던 냉철한 지배자는 온데간데 없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한 마리 상처 입은 맹수만이 서 있었다. 그들의 보스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처절한 무너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권태준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박진환 회장의 기름지고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자네의 소중한 물건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다. 여자를 되찾고 싶으면 내일 자정까지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혼자 오게. 만약 다른 놈들이 보이거나 경찰에 연락하면 이 여자의 예쁜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걸세. 권태준은 그것이 명백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모든 이성과 본능이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손에 붙잡혀 공포에 떨고 있을 유라의 모습을 상상하자 그의 모든 사고는 정지해버렸다. 권태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응축되어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알겠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민준이 그의 앞으로 다가와 절박하게 외쳤다. 보스 함정입니다. 저놈이 원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권태준의 눈은 이미 사리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민준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눈빛이었다. 부하들을 준비시켜.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치명적이었다. 전쟁을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계산적인 조직의 리더가 아니었다. 자신의 심장이 되어버린 여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권태준의 저택은 전쟁 준비로 분주했다. 그의 최정예 부대, 흥룡의 검은 그림자들이 무기고와 차고를 분주히 오갔다. 차가운 금속성 마찰음과 나직한 명령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평소의 권태준이라면 이 모든 작전을 서재에 앉아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지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부하들과 함께 직접 무기를 챙기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했다. 이민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보스가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금의 그는 그 어떤 조언도 들리지 않는 오직 자신의 암컷을 되찾으려는 맹수일 뿐이었다. 권태준은 방탄조끼를 입으며 나직이 말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 그 목소리에는 지옥의 한기가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인천항에 낡고 축축한 폐창고 안. 유라는 의자에 몸이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바다의 짠내와 녹슨 쇠 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박진환 회장은 의자에 앉아 시가를 피우며 그녀를 구경하고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역겨운 눈빛이었다. 겹먹을 것 없다 아가씨. 곧 재밌는 구경을 하게 될 테니. 그는 유라의 턱을 거칠게 쥐고 속삭였다. 너 때문에 대한민국 암흑가를 호령하던 권태준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이야. 네 존재 자체가 그의 목에 채워진 족쇄가 될 게다. 박 회장의 말은 독사의 혀처럼 유라의 마음에 공포를 심었다. 그녀는 자신이 권태준의 약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자신을 감금했던 남자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권태준의 차량 행렬이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는 이민준에게 부대의 절반을 이끌고 패창고의 정문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라고 지시했다. 박 회장의 주력 부대와 시선을 끄는 요란한 미끼 역할이었다. 그동안 자신은 최정예 요원 몇 명만을 데리고 어둠을 틈타 창고의 후방바다와 인접한 낡은 하수구를 통해 침투할 계획이었다. 감정에 휩쓸려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뛰어난 전략가였다. 다만 그 전략의 목적이 조직의 승리가 아닌 오직 한 여자를 구출하는 것에 맞춰져 있을 뿐이었다. 10분 뒤에 시작한다. 권태준의 명령이 떨어지자 두 개의 부대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흥룡의 분노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잠시 후 패창고 정문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민준이 이끄는 부대가 맹렬한 기세로 박 회장의 방어선을 공격했다. 창고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방어를 지시했다. 어리석은 놈,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는구나. 그는 권태준이 자신의 주력 부대와 함께 정문에서 소모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정문 쪽의 교전에 쏠려 있었다. 그 덕분에 창고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여러 개의 그림자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권태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에 들린 소음기 달린 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박 회장의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권태준은 박 회장이 있는 창고 중앙에 다다랐다. 그는 마지막 경호원의 목을 꺾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발견한 박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이 떠올랐다. 내 놈이 어떻게... 박 회장은 당황하며 유라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권태준.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계집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 창고 안에는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었다. 권태준은 총을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유라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괜찮아, 내가 구할게 라고 말하고 있었다. 갈 꼴 좋구나. 권태준 여자 하나 때문에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꼴을 보니 아주 통쾌해. 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광소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태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깊어졌다. 박 회장은 그 눈빛에서 불길함을 느끼고 방아쇠에 힘을 주었다. 이 계집과 함께 지옥에나 가버려라. 그가 유라를 향해 총을 쏘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권태준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속도로 몸을 날렸다. 그는 총알보다 빨랐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유라를 감싸 안았다. 탕타, 둔탁한 소리와 함께 권태준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그는 그 반동을 이용해 박 회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총을 빼앗았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권태준의 신호에 맞춰 이민준과 부하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남아있던 박 회장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비명을 지르는 박 회장을 끌고 갔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권태준은 비틀거렸다. 총알이 박힌 어깨는 감각이 없었고 흘린 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칼로 끊어주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그녀의 품으로 쓰러졌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다. 그는 유라의 얼굴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의식을 잃어갔다. 유라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충격 속에서 쓰러지는 권태준을 부축했다. 그의 뜨거운 피가 그녀의 손과 옷을 흠뻑 적셨다. 그녀는 그를 괴물이라고 자신을 가둔 악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악마가 방금 자신을 위해 총을 맞았다.
그의 무방비한 모습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가쁘게 내쉬는 숨결. 그의 모든 약한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 순간 유라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두려움과 원망 혼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 거대하고 압도적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연민 걱정, 그리고 그녀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애정. 그녀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상처 부위를 필사적으로 압박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이민준이 다급하게 달려와 의무병을 불렀다. 폐창고의 폐허 속에서 유라는 의식을 잃어가는 권태준을 끌어안은 채 놓지 않으며 그의 이름만을 되뇌고 있었다. 포로와 감시자의 관계는 피와 눈물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권태준의 저택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진환 회장의 세력은 와해되었지만 그로 인해 생긴 힘의 공백을 차지하려는 다른 하이에나들이 암흑계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저택의 경비는 삼엄해졌고 검은 양복들의 움직임은 더욱 신중하고 날카로워졌다. 폭풍의 눈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주인의 침실이었다. 그곳에서 권태준은 총상과 사투를 벌이며 회복에 힘쓰고 있었다. 대한민국 암흑가를 호령하던 흥룡은 지금 날개가 부러진 채 조용히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용의 곁을 한 여자가 지키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오여사를 비롯한 저택의 사용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무섭고 냉혹한 주인의 시중을 저 연약해 보이는 아가씨가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그의 붕대를 갈아주었고 밤새 끓인 영양죽을 직접 떠먹여 주었다. 권태준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녀가 주는 대로 음식을 받아 먹었다. 때로는 열에 들떠 악몽을 꾸는 그의 이마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포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보살핌이었다. 권태준의 부재로 인한 저택의 불안감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의 공간만큼은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회복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쌓여갔다. 거창한 낭만적인 대화는 없었다. 그저 작은 순간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권태준은 과거의 악몽을 꾸다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그를 유라는 말없이 다가와 조용히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어깨 위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또 다른 날 오후에는 무료해하는 그를 위해 그녀가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는 그의 고통을 잠재우는 진통제와도 같았다. 힘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상처 입고 약해진 그는 그녀에게 의지했고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감금과 소유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보름달이 창문을 환하게 비추던 어느 날 밤 권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듯했다. 그는 침대에 기댄 채 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 유라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유라가 지금껏 본 적 없는 후회와 연민,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유라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유라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곳에 데려왔던 일, 그녀의 꺾이지 않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던 일, 그녀가 자신을 구하고 다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죽음보다 더 끔찍했다는 것까지.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복수심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복수심의 대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더군.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유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진실했다. 너는 더 이상 내 포로가 아니야. 미안하다. 그는 처음으로 사과했다. 너는 내 가장 부드러운 상처가 되었고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됐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바로 너다. 그의 절절한 고백에 유라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혼란과 원망, 연민과 애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고백에 나도 사랑해요 라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감정은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반대편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거친 수염의 감촉과 그녀의 손길에 놀라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피부가 느껴졌다.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대답이었다. 그의 고백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받아들인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권태주는 그녀의 손길에 눈을 감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민준이 다급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보스 죄송합니다만 긴급 보고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진환의 잔당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를 밀어내려는 다른 조직들까지 그들과 연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이민준의 보고는 두 사람의 감상적인 순간을 날카롭게 베어버렸다. 그들이 막 확인한 서로의 마음이 그들을 둘러싼 잔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개인적인 갈등은 끝났을지 몰라도 이제 그들은 함께 더 거대하고 위험한 외부의 적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권태준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다시 냉혹한 지배자의 표정이 돌아왔다. 그는 유라와 시선을 마주했다. 이제 그들은 같은 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제국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 그녀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유라 역시 깨달았다. 그의 곁에 머문다는 것은 그의 위험한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병실의 조용하고 내밀했던 공기는 창문 밖에서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권태주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조직의 핵심 간부들을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모두가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태준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쟁 선포가 아닌 종전 선언에 가까운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암흑가와 연결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기업으로만 남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전에 자신과 조직의 미래를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마지막으로 쓸어버릴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탈출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유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결심의 이유이자 그가 지키려는 미래의 상징이었다. 당연하게도 간부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빛의 세계는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다. 그들은 권력과 부를 잃는 것을 감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권태주는 단호했다. 이것은 명령이다. 따르지 않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대자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민주는 조용히 앞으로 나서 그의 곁에 섰다. 보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의 충성 선언은 동요하던 조직의 분위기를 다잡는 쐐기가 되었다.
권태주는 자신의 가장 큰 힘이었던 어둠의 세계를 스스로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 대가는 혹독하겠지만 그는 유라와 함께할 안전한 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유라는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작전 회의에 끼어들거나 전략에 대해 조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가 밤늦도록 전투지도 앞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잠재우고 불안을 다독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뿌리내린 한 그루의 나무처럼 다가오는 폭풍우를 함께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동반자의 관계로 깊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전투는 짧고 격렬했다. 권태주는 적들의 탐욕과 야망을 역이용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 적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게 만들었다. 하이에나들은 권태준이라는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모였지만 결국 눈앞에 먹잇감을 두고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멸하며 약해졌을 때 권태준의 흥룡은 폭풍처럼 그들을 덮쳤다. 그것은 압도적인 승리였다. 대한민국 암흑가의 지도를 하룻밤 사이에 다시 그린 전설로 남을 만한 전투였다. 전투가 끝난 후 권태준은 곧바로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복잡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완전히 불태워 버려야만 했다. 몇 달 후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저택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권태주는 유라의 손을 잡고 온실로 향했다. 한때 무참히 짓밟혔던 작은 들꽃은 그녀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다시 일어나 예전보다 더 꿋꿋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권태주는 그 꽃을 잠시 바라보다가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그리고 거액이 든 은행 계좌가 들려 있었다. 떠나 유라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이제 넌 자유야. 세상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 아무도 널 방해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날개를 꺾어 새 장에 가두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새 장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유라는 그가 내미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하고 안전한 삶.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납치하고 위협하고 자신을 위해 총을 맞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제국을 무너뜨린 남자.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세상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소박한 곳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자신의 집은 바로 이 남자의 곁이었다. 난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당신 없는 삶은 이제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녀는 그가 내민 여권과 비행기 표를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리고 그의 상처 입은 어깨를, 그의 심장에 남은 가장 부드러운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대답에 권태주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그녀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어둠과 과거까지 끌어안겠다며 남았다. 그의 심장을 옥죄던 마지막 불안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의 입가에 유라가 처음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세상 전부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몇 년 후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한유라 작가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갤러리 중앙에는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상처 위에서 핀 꽃이었다. 그림 속에는 부서진 돌담 틈 사이로 꿋꿋하게 피어난 한 송이 보라색 들꽃이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 권태중과 유라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암흑가의 제왕이 아닌 건실한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들의 과거는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가장 부드러운 상처를 보듬고 그 위에서 마침내 사랑이라는 꽃을 피워냈다. 그들의 평화는 세상이 아닌 바로 서로의 마음속에 있었다.